PMO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단의 윤태호입니다. 지금부터 사업 산출물 관리 방안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산출물 관리 방안 교육 순서는 첫 번째 주요 마일스톤 상세 일정 계획, 두 번째 산출물 제출 방법 안내, 세 번째로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CMS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공고에 대한 주요 마일스톤 상세 일정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후 10월까지 30% 이상의 구축 데이터 수량에 대해서 완사이클 자가 점검과 중간 점검을 실시하시고 11월 30일까지 100% 구축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후 TTA에서 품질 검증을 진행하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백업용 SSD 외장 하드는 최종 평가 및 산출물 제출 완료 이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MO 중점 수행 업무입니다. PMO는 진척 관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수행, 사업 예상 변경 관리, 표준 산출물 정의 및 배포, 참여 인력 현황 조사 등 PMO에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일정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별로 일정 준수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출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관리 산출물은 착수 단계 사업 수행 계획서부터 종료 단계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까지 필수 12종, 선택 1종으로 총 13종입니다. 착수 단계, 실행 통제 단계, 종료 단계별 제출 시기에 맞게 모두 CMS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필수 21종, 선택 1종으로 총 22종입니다. 향후 AI 허브에 공개되는 산출물은 16종입니다.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은 산출물 종류에 따라 CMS와 S3에 나누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에 대한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을 작성과 함께 모든 산출물은 데이터셋별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은 획득 수집, 정제, 가공 단계별로 각각 문서를 분류하여 작성하시고 목표량 대비 실제 구축 공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한 작성 시 유가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이드라인 제출 및 검토 절차는 단계별로 가이드라인 버전 1.0을 CMS에 제출하시면 NIA PMO 과제 담당자가 상세 검토합니다. 수행 기간에서는 상세 검토에 대한 검토 결과서를 확인하시고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NIA 검토 승인 후 확정되시면 가이드라인 버전 2.0으로 최종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표준 양식은 CMS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구축 공정별 가이드라인은 본 사업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과제별 요구사항의 목표와 기준을 만족하도록 각각 획득 수집, 정제, 가공 공정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각 단계별로 다음 페이지서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데이터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은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 정의, 획득, 수집, 조직, 프로세스의 개요 등을 1장에서 기술하시고 2장에서는 획득 수집에 대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또한 획득 수집 시 불가 또는 비대상 조건이 있는 경우 기술하시고 4장에서는 기타 주의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작성 시 상세 목차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작성 시 구축 안내서를 참조하셔서 육하 원칙에 맞게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 예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획득 수집의 대상 및 획득 시 고려사항을 정의하시고 절차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환경 구성 등을 계획 수립합니다. 특히 획득 목적에 부합하는 원시 데이터의 유형을 정의하시고 공정별 데이터별로 저장 구조나 파일 명령 규칙을 명확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획득 수집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이 작성 예시 등을 참조하셔서 데이터 구축 목적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획득 수집 방법별로 장비, 형식, 장소 등을 작성하시고 도구 사용 방법이나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권 데이터 정제 가이드라인 작성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세 목차는 획득 수집 가이드라인과 동일하지만 다만 정제 단계에서는 데이터 구축 목적에 맞는 정합성 방안이나 중복성 방지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고 원천 데이터의 저장 환경이나 폴더 구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가이드라인의 예시입니다. 데이터 정제 기준의 정의, 정제 방법, 정제 조직, 정제 도구 등을 작성 예시를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데이터 가공 가이드라인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가이드라인은 가장 중요한 산출물로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서 대상, 포맷, 절차 및 기준, 수집 방법, 도구 설명, 검사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고 첨부 자료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를 목표량 대비 구축 수량에 대해서 카테고리 구조별로 정확하게 작성 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향후 실데이터 제출 시 데이터 구축 현황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작성 시 카테고리 구조별로 수량이 불일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 예시입니다. 가공 가이드는 기준 및 라벨링 유형별 가공 절차 등에 대해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자를 위한 도메인 특성이나 검사 기준 및 오류 유형별 보안 조치 방법 등을 제시해 주시고 라벨링 저작 도구에 대한 가이드 등 라벨링 작업에 필요한 요소들의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공 라벨링 불가 조건이나 라벨링 기준 오류 검사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공 가이드라인은 품질 검사 기준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라벨링 대상이나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가공 라벨링 가이드라인 내 첨부 문서인 데이터 구축 현황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엑셀 양식으로 제공되며 첫 번째 시트에서는 공모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시고 두 번째 시트에서는 최종 사업 수행 계획서의 내용을 양식에 맞게 요약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트에서는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합성 데이터, 메타 데이터 등 세부 구축 내용을 폴더 구조별로 정확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축 목표량 및 원시 데이터의 작성 예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데이터는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필수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는 라벨링 데이터 예시인데요. 원천 데이터 및 라벨링 데이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별로 나누어서 폴더 구조에 맞게 정확하게 기술하시고 원천 데이터는 형식, 수량, 단위를, 라벨링 데이터는 라벨링 유형, 객체수, 형식, 파일 수량, 파일 비율을 실 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성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등 그 밖의 데이터 구축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터 구축 현황표는 향후 실 데이터 구축령과 불일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CMS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MS 운영 방안으로는 CMS 의사소통 시스템인 CMS, 주간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참여 인력 현황 등 등록 시 주의사항, 예산 등록 등 통합 헬프 데스크, 이번 사업의 사업 관리를 위한 CMS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MS 로고 화면입니다. 안내받으신 것처럼 URL 접속액은 http kiska.cms24.co.kr이고요. 아이디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에게만 AD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CMS 권한 관리입니다. 각 과제별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본인이 참여하는 과제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도 권한을 달리해서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내 모든 정보가 접근이 가능하고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만 보여지게 됩니다. TTA와 품질 컨설팅은 품질 관련된 정보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초기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퀵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CMS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퀵 메뉴 아래에 업무 수행 참고 자료실을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업무 수행 참고실 폴더가 보입니다. 사업 수행 중에 필요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 자료, 각종 양식 및 템플릿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마다 들어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초기 화면입니다. 개요 부분에 총괄 책임자, 실무 책임자 정보가 있고 NIA, PMO, TTA, 품질 컨설팅 조직의 담당자 정보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금주 주간보고 등록 진척 현황 등이 있습니다. 예산 등록, 참여 인력 등록, 주간보고 등록 방법은 업무 수행 참고 자료실에 있는 매뉴얼 및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은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생성된 산출물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과제별 자료실 폴더 구조입니다. 10번부터 99번까지 15개의 폴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맞는 산출물 및 자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50번 품질 산출물 폴더를 보면 과제조정위원회 품질 자가점검, 샘플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점검, 초기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점검, 중간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점검, 최종 데이터 완사이클 자가점검이 있습니다. 산출물을 지정한 날짜 내에 해당 폴더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99번 공식 산출물 폴더는 필수 산출물로 과제 종료 전에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 주간보고 제출은 매주 수요일 15시까지 아래 한글로 작성된 파일을 자료실에 등록하시고 CMS의 주간보고 등록 화면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 15시까지 등록된 주간보고를 PMO에서 수요일 18시까지 1차 검증을 하고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에 취합하여 NIA 공식 산출물로 보고가 됩니다. 주간보고 작성 시 주의사항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래 한글 주간보고와 CMS에 등록된 주간보고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사업 진척률과 구축량 등록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즉 사업 진척률에 수집, 정제, 가공, 검사의 각 실적이 구축량 등록에 수집, 정제, 가공, 검사, 달성 실적이 모두 일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데이터가 실적이 간혹 차이가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력 현황 등록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인력 현황 등록 대상은 과제에 참여한 인원 전체이며 단 하루를 참여하여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발생 금액은 실제 지급 완료된 금액 기준입니다. 또한 참여 전체 인원에 대해 수행 기간별로 개인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크라우드 워커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제출을 못하는 경우에 불인정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등록 화면입니다. 예산 등록은 맨 먼저 주관기관에서 버전 생성 및 예산 분담 계획을 입력해 주어야 수행기관에서 예산 입력이 가능합니다. 총괄표와 예산 분담 계획 그리고 각 세목별 16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입력은 수행사별로 세목별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세목별 등록한 예산이 총괄표로 자동 집계되고 과제별 전체 예산으로 자동 집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사업비 산정 및 불인정 기준을 자동으로 점검을 하며 협약 변경일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공모서에서 사업비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제 총괄 책임자는 사업 수행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유 없이 변경이 불가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용역비는 참여 기간별로 정부 지원금 기준 28.57% 이하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고가의 장비 구매 및 자산 취득은 최소화하고 임차 권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GPU 장비 구입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도 꼭 확인하시어 추후 사업비 정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약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즉 12월 30일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협약 변경 효력 발생 기준일은 승인사항 변경은 NIA에서 승인 통보한 날로부터 변경 효력이 발생을 하고 통보사항은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승인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통합 헬프데스크에 등록하는 초기 화면입니다. CMS 초기 화면 우측에 예산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 의료데이터, 사업비 정산 등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데이터의 품질 문의는 의료데이터 문의 유형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 헬프데스크 운영 자체는 CMS 내에 있는 지식창고로 문의사항을 우선 조회하시고 문의사항 내용이 있으면 지식창고의 답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식창고 내용에 문의사항이 없으면 헬프데스크에 문의를 등록하시고 과제 담당자가 1차 확인 및 답변을 하게 됩니다. 복합 질문이거나 과제 담당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통 추진체를 통해 답변을 정리한 후 과제 담당자 또는 헬프데스크 총괄 책임자가 답변을 합니다. 문의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전체 공지가 필요한 경우 PMO에서 CMS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 공지를 합니다. 2023년 헬프데스크 등록된 내용을 잠시 보면 예산 관련 질문과 사업비 정산 관련 문의가 합해서 6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요 질문 중 공유가 필요한 한 가지 내용을 보면 협약 전인 7월에 집행되는 인건비는 사업비 지급된 후 소급 적용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협약이 체결될 달에 1일자로 소급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이 협약이 됐으면 7월 1일자부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질문 중에 인건비 관련 질문이 49건, 51%로 또 가장 많습니다. 주요 문의 사항으로는 인건비 산출 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은데 문제가 되나요? 라는 거죠. 인건비 입력 금액은 산출 금액의 범위 내로 입력을 해야 하며 합계 금액이 산출 금액보다 큰 경우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자부담, 현물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수행 기간 중 기준일 현재 재직자만 자부담 현물이 배정이 가능하며 수행기간 기준일 이후에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배정이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